안녕하세요. 오늘 그 시간 분산 투자라는 제목으로 시간을 맡은 최원준이라고 합니다. 뭐 저희 금융 전문가라고 해놨는데 사실은 저희 증권회사에서 지금 고객자산 운영 부서장을 맡고 있고요. 근데 제가 저희 회사 컴플라이언스에 보고를 안 하고 왔기 때문에 그냥 회사 이름을 못 밝히는 점은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주로 채권 위주로 자산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앞서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처럼 이렇게 롱텀하게 가는 것보다는 당장 오늘처럼 어저께 발표했던 뭐 미국 구인 데이터나 뭐 오늘 이제 다음 주에 발표될 그 페드든지 그런 어떤 현실적인 그런 데이터들에 대해서 더욱 민감하게 움직이는 부서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지금 이 시니어 트렌드라는 주제에 맞춰서 좀 말씀을 잘 드릴 수 있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게 또 아이러니하게 그 시니어 트렌드 이 책자에서도 작년에 집필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거 행사에 대한 의뢰를 우리 저희 최 대표님한테 얘기를 듣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했을 때는 채권 가격이 굉장히 쌌어요. 그래갖고 이거 채권 투자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이에 또 시장은 또 싹 바뀌어갖고 이건 뭐 전혀 다른 시장이 되었고 어제 오늘 계속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고용지표, 미국 고용지표들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경기가 다시 그 리세션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참 뭐라 그럴까 이게 참 하루하루 예측하기 힘든 시장이지만 뭐 제가 아는 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시니어 전문가라고 볼 수는 없고 그냥 시장에서 운용 전문가라고 할 수는 있을 텐데 제가 고민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 내용이 제가 이 맡은 시니어 트렌드 중에서도 그 재무와 관련된 부분을 요즘에 가장 핫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챗 GPT 다 아시죠?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시니어 세대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재무 관리가 무엇인가라고 물어보니까 아주 똑똑합니다. 교과서적으로 아주 다 나올 거 다 나왔습니다. 예산 세울 것, 예산이 있어야 되겠죠. 수익과 지출 정리하고 필요한 생활비를 관리하고 그리고 저축과 투자 전략을 세울 것,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찾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계속 나오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 부분 특히 1번이랑 2번 내용을 보면서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 맞는 얘기인데 내가 이게 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런 걱정 안 할지 모르겠죠.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제가 이제 그 지점이나 이제 법인 대표분들을 만나서 보면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분들은 그 레버리징을 항상 하기 때문에 자기 그 캐시플로우, 그러니까 현금 유출이 엄청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분이 할 수 없는 영역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세무사나 관련 법률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보면은 참 저희한테 형편에 맞는 얘기들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또 챗 GPT를 이용했어요. 네, 영어로 물어봤습니다. 한국 시장 케이스에서 보면은 어떻겠냐라고 물어봤어요. 웨ल्스 매니지먼트 포 얼더리하고 그 사우스 코리아 케이스를 물어봤는데 뭐 다른 건 많이 있습니다. 펜션, 연기금 얘기도 우리 국민연금 얘기도 나오고요. 그 밸런스 포트폴리오 앤 리얼 에스테이트. 그러니까 저희 나라가 대부분 그 고령자나 그 자산의 구성 대부분이 주로 그 부동산에 치우쳐 있는 그것 때문에 사실 문제입니다. 뒤에도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현금 흐름이 없어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다는 것 자체가 내가 옛날 개념이면은 그 월세를 주거나 이렇게 현금 흐름을 일으킬 수 있는데 요즘에는 그 임대주택 관련된 소득세법도 굉장히 강화되고 뭐 복잡해지고 그리고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서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레귤러 파이낸셜 리뷰,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내 파이낸셜 리뷰로, 그러니까 내 재정 상태를 리뷰한다는 것 자체에 굉장히 좀 느낌이 왔습니다. 뭐냐면은 저 레귤러라는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규칙적으로 뭘 해야죠.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든지 어떤 그런 걸 해서 내 상태가 어떤지를 잘 봐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부동산에 관련된 얘기긴 한데 유언, 그 자식들한테 나눠주거나
또 기프트 중요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플래닝을 잘 세워야 된다는 거 얘기하는데 참 챗 GPT가 한국 사정을 참 잘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도 신탁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타액 신탁이나 유언 대응 신탁을 통해서 그 자손들 후손들한테 그 분쟁 없이 그 캐시플로우를 나눠주는 그런 행위들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맡은 부분은 아닌 것 같아갖고 일단 넘어가고요. 그 6번째 그 debt management 그 부채 관리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예, 부채 관리라는 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레버리징의 어떤 과정일 텐데요. 자산을 내가 그냥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걸로 만족을 하고 넘어가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고요. 좀 안 좋은 얘기긴 하지만 제가 이제 주로 많이 가지신 분들은 그 많이 가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가족 간의 송사가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캐시플로우를 복잡하게 해놓으면은 자손들이 모릅니다. 어떻게 이게 밸런스가 맞아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차라리 적절히 레버리징을 일으켜서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서로 그 캐시플로우만 맞춰놓으면은 그러면은 그런 분쟁들도 없고 적절한 어떤 관리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챗 GPT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 관심을 좀 모으기 위해서 내온 건데 사실 이제 시간 분산 투자 얘기를 많이 하게 되면은 그 주로 그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영어로 얘기하니까 죄송하긴 한데 그 적립식 투자를 많이 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교과서적으로는 적립식 투자가 사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뭐 포트폴리오 이론 뭐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라고 얘기하는데 커다란 타조알 하나 들고서 가셔도 됩니다. 저는 그 좀 포트폴리오 이론과는 조금 다른데 그러니까 시간을 분산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투자 위험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요즘에 핫하죠. 예, 엔비디아 한 종목 몰빵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투자를 하는가는 다릅니다. 특정 시점에 내가 엔비디아의 모든 재산을 다 쏟아붓는다면 정말 그렇게 불안할 수 없고요. 이거를 적절하게 시간을 나눠서 가져가신다면은 정말 그 이론이 설명할 수 없는 그 안정감을 누리시게 되는데 그거는 뒤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분산 투자와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그 DCA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적립식 투자 방법은 사실 지금 여기 시니어라는 어떤 키워드에는 좀 부적절한, 그러니까 내가 여명이 많이 남으신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한테는 웬만하면 레버리지 일으켜갖고 많이 투자하라고, 적극적으로 위험자산 주식 같은 거 많이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시니어라는 주제 하에서 볼 때는 조금 부적절하다기보다는 다른 약간 내용인 것 같아서 다음 얘기를 가져왔습니다. 그 에셋 라이어빌리티 매칭, 자꾸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죠. 이게 한글로 표현하면은 에셋은 자산이고 라이어빌리티는 부채, 그리고 매칭, 그러니까 자산이랑 부채랑 잘 맞는 거죠. 맞춰서 가는 거죠. 이거는 뭐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요. 이거는 우리나라 국민연금부터 시작해갖고 대부분의 연금 보험회사, 그러니까 저희가 뭐 1, 2년에 어떤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최소 20-30년, 길게는 50년 가까이 이렇게 투자하시는 그 대부분의 투자기구들이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그 매칭자 빼고 주로 매니지먼트 해갖고 ALM 해갖고 자산부채 종합관리, 일본어로 된 표현으로는 그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이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 정말 시간 관리를 잘 하고 투자의 성과를 올리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전통적인 모델에서는 경제학이나 경제학 관련되거나 아니면 투자 전략 관련된 부분들에서는 물론 동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시간은 고정을 해놔요.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 갖고 뭐는 변화는 없는 약간 그런 모델링을 하는데 이거는 순수하게 이제 시간에만 초점을 맞춘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듀레이션 매칭이라고 해서 저거는 좀 듀레이션이라는 표현은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자산의 보유 기간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저 개념은 쉽게 얘기해서 자기 자식이 5년 뒤에는 결혼할 것 같다. 그러면 결혼 자금이 좀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를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그게 뭐 한 5억 정도 필요하다, 필요 자금이 5억 정도다, 그러면 5억이라는 게 뭐 5년 뒤에 나올 수 있는 소득이 나올 수 있는 에셋에 투자하는 방법인 거죠. 그리고 듀레이션은 말 그대로 굉장히 길 수도 있고요, 짧을 수도 있고요. 내 필요에 따라 갖고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짧은 듀레이션도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그거를 잘 매칭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캐시플로우 매칭은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이제 레버리지와 관련된 건데, 그 자산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산이 생성해내는 기대소득도 있지만 그 특정 자산, 아까 부동산 얘기했다시피 어떤 특정 자산에 몰입이 되게 될 경우에는 자신이 그 시장의 변화, 세대의 변화, 트렌드의 변화를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을 가지더라도 아까 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연금이든 적절히 그 유동화할 수 있는, 아니면은 그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그거를 다른 투자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캐시플로우인 거죠. 무슨 얘기냐? 자산을 통해서 내가 소득도 발생이 되는, 캐시가 인컴도 인플로우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부채, 그거를 레버리징을 일으켜서 거기에 따른 코스트, 비용을 주기 위해서 아웃플로우. 그러니까 내가 현금을 받는 것과 현금을 주는 것을 잘 조화롭게 매칭을 해서 간다는 거, 굉장히 그 중요한 개념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지금 이 내용 자체가 좀 너무 그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고, 그리고 매칭을 한다는 게 무엇일까 막연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재무적인 목표, 삶에 있어서 가장 그 중요한 이벤트들에 대해서 몇 가지 현금 흐름에 대한 가장 큰 대비를 해놓으신다면은 거기에 따라서 잘 맞춰서 자금을 운용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리스크 톨러런스는 참 할 말이 많습니다. 저거는 그냥 우리나라 말로는 뭐 위험 감내, 뭐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뭐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 그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제가 이제 채권 운영 부서장이다 보니까 이제 그 대학교에서 갓 졸업해 갖고 취직한 친구들이 많이 있고, 이제 그 친구들한테 자금 운용을 맡기면은 똑똑합니다. 뭐 자격증이란 건 다 갖추고 있고, 뭐 서울대, 뭐 연고대, 뭐 학교 훌륭한 데 나오고 그러는데, 그 채권 운용은 기본적으로 100억 단위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본인들은 100억, 200억, 뭐 1000억이란 그 단위에 그 너무 무서워해요. 한마디로 무서워하는 거죠. 왜냐면 살면서 그런 단위를 접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지금 그 위험이라는 게, 투자의 위험이라는 게 내가 느끼는, 솔직히 내가 느끼는 게 이게 100만 단위인지 1000만 단위인지 억의 단위인지에 대한 부분이 사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게 어느 기준이 맞다고 어느 기준이 틀리다 할 수는 없고요. 그거에 대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모든 앞서 말한 그 투자 자산을 고르든 부동산을 하든 주식을 하든 그런 것들을 다 관리를 해 나간다면, 사실 정말 그 뭐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그 최근에 있었던 이 은행권에서 ELT 사건, ELT 사태 같은 그 부분들은 좀 없었지 않았을까. 그 쉽게 얘기해 갖고 그 홍콩이 망하지 않으면은 뭐 이렇게 받아요라고 얘기했을 때, 홍콩이 망한다는 거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투자한 은퇴 자금이 그런 망하고 안 망하고의 OX 퀴즈에 노출되는 게 나는 감내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부분을 정확히 생각을 했다면은 사실은 조금 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리스크 톨러런스를 잘 생각을 해요. 내가 얼마나 투자에 대한 위험을, 자산 관리에 대한 위험을 잘 알아서 인지해 나가야 되냐 부분을 좀 재차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은 더 어려운 거 나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 콘스탄트 프로포션 포트폴리오 인슈어런스라고, 저거 뭐 영어가 길죠. 저 어려운 내용인데 그 밑에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 30년인가요? 얼추 30년입니다. 그 S&P 500들만 투자한 건데, 이게 투자한 결과가 아니라 비중이에요. 비중. 이 파랗게 된 부분들이 위험자산, S&P 500 주식이죠. 거기에 투자한 비중이 저렇게 일정 비중을 쭉 유지하다가, 죄송합니다. 배터리가 없네요. 유지하다가 그 이쯤이 버블닷컴이 돼서 그 주식시장이 많이 출렁였을 때고요. 비중이 굉장히 줍니다.
다시 원위치에 됐다가 그때는 이제 리만 브라더스 그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 때 그 비중이 굉장히 감소된 모습을 보이고는 계속적으로 일정 비중, 그러니까 위험 자산의 비중을 가지고 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해서 주식을 사시면 팔지 마세요. 주식은 파는 게 아닙니다. 뭐 저희 이모 할머니 얘기하는데 부동산이 좀 있으신데 부동산은 원준아 부동산은 파는 거 아니다. 항상 얘기하는데 저는 주식은 파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저기 위에서 어려운 얘기 많이 했습니다. 듀레이션도 매칭하고 뭘 매칭하고 하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결국은 내가 그 위험 자산이라는 그 위험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위험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면 그 감내할 수 있는 위험만큼 내가 투자를 하고 그 투자에 대한 결과는 지금 얻는 게 아니라 계속 들고 가는 겁니다. 계속 들고 가서 저 뭐 CPPI라는 굉장히 어려운 전략을 말씀드렸는데 내가 너무 그 시장의 위험이 커지면은 좀 비중을 좀 줄였다가 그리고 다시 시장이 정상이 될 것 같으면 다시 비중을 늘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 그 바이앤홀드라고 하죠. 주식을 들고 가게 될 경우에는 사실은 저런 그 듀레이션 매칭이나 캐시플로우 매칭이나 어려운 얘기들이 좀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려운 내용들을 너무 제 위주로 얘기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항상 이런 매칭하는데 그 관점을 맞춰서 앞으로 3년 뒤에 내가 필요한 자금, 내가 5년 뒤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매칭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자리에 대한 인사이트를 좀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뭐 주식은 아니고 주로 채권을 운용하는데 딱 두 가지만 그래도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하고 가겠습니다. 시간적으로 9월 13일이 추석 연휴 직전 첫 마지막인데 혹시 그 국내 채권을 투자하실 일이 있으시면은 9월 13일 이전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아시다시피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그 9월 13일 전까지 단기채죠. 아주 만기가 적은 자산에 투자하면은 그것에 자본이득을 또 기대하실 수 있고 또 다시는 그런 고금리의 상품을 사지 못하는 기회가 됐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그 회계제도가 대부분의 회계제도가 왜 12월 기말에만 맞춰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2월이면 다 돈을 회수하고 1월 달이면 다 돈 풀고 사업 계획에 따라 갖고 막 돈을 하는데 이미 금리는 또 왕창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시려면 채권에 대한 투자를 국내 투자를 하신다면 추석 전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는 이제 11월 5일. 11월 5일은 뭐냐면 미국 대선. 바이든인지 트럼프인지 케네디인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불확실성이 매우 커질 겁니다. 요즘 달러 투자 많이 하시고 뭐 사학개미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혹시 주식을 하든 채권을 하든 의사결정은 대선 전에 하셔서 이런 변동성 이렇게 막 비중을 막 크게 조절하고 내가 크게 이걸 많이 들고 있어서 참 고민된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의 부담을 좀 덜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 두 가지 날짜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뭐 많이 부족했는데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